덕분에 계속 지금 저희 유지되고 있습니다. 김태현님, 장소민님, 김현옥님 감사드리고요. 콩으로 들어와 주셨고 유튜브로는 지금 46분 거의 650분 정도가 들어오셨네요. 오늘은 평소에 보지 않았던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수진김님, 박옥란님, 아트센터님, 라이크윈드님, 미무스와님, 박진호님, 예, 감사드립니다. 자, 첫 코너 뉴스픽으로 저희는 시작을 하겠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우석대 개공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혜연입니다. 네, 조으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으론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는 대선 관련 뉴스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의 지지율 상승세 심상치 않다 하는 지금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분위기가 어떤 것인지. 자, 그리고 배경에 대해서는 뭐 언론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해석들을 내놓고 있는데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정 교수님께서 여론조사 결과를 좀 제대로 좀 정리를 해 주십시오. 예, 최근 연말 혹은 연초에 언론사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결과가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현상이 있는데요. 네. 물론 양강 후보가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하는 현상도 주목이 되지만 그동안 제3지대에 머물러 있던 국민의당 안철수의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뚜렷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동아일보가 오늘 발표했는데요. 동아일보가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12월 30일부터 1월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2명에 대한 조사고요. 네. 표본 오차 95%의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동아일보 리서치의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 39.9%, 윤석열 후보 30.2%인데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8.6%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그동안 사실은 뭐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보통 5% 이하라고 그렇죠. 많이 좀 분석을 하는 상황이었으니까 분명히 뚜렷한 상승세다 이 정도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다른 조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일보 의뢰로 리서치가 지난 12월 27일에서 29일 실시해서 12월 30일을 발표한 여론조사인데요. 말씀드린 표본 오차와 신뢰 수준은 전에 언급한 것과 같고요. 조사 방식 1:1 전화 면접입니다.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3명 대상인데 여기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10.3%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오차 범위 이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도 있고 오차 바뀌긴 합니다만 예. 어쨌든 제3지대에 있는 후보가 10%가 나왔다는 것은 기존과 조금 다른 그렇죠. 현상이고 네네. 그러면 이것이 대선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또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한 원인이 무엇일까? 예. 물론 뭐 안철수 후보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둘러싼 이른바 리스크 논란이 반사익적으로 안철수 후보에게 투영됐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가 연말 앞두고 뭐 배우자 김건희 씨 허위 경력 논란에 휩싸였던 점, 네. 그리고 본인의 뭐 실언 논란, 네. 무엇보다도 지금 선대위의 갈등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렇죠. 지난 연말에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에서 물러났는데 12월 31일까지도 이 갈등이 봉합이 안 돼서 결국 그렇죠. 각자 지금 새해를 맞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이렇다 보니 어쨌든 중도층이라든가 1%라도 지지를 더 확보해야 되는 양당에서는 미묘한 기운이 감지되고 있는데요. 네. 민주당은 송영길 대표가 안철수 대표와 손을 잡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고요. 네. 예. 국민의힘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이런 언급을 좀 자제를 하고 있지만 김종인 위원장이 최근 들어서 두고 봐야 알 일이라고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해서 네. 완전히 선을 그은 것은 아니고 무엇보다도 이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흔들리기 있기 때문에 네. 안철수 후보와 손을 잡아야 된다는 목소리가 더 커질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여론의 분석까지도 지금 들어봤는데 완주해서 과연 양강 후보들을 추월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민주당이나 지금 말씀해 주신 국민의힘과 단일화를 과연 논의하게 될 것인가.
이 두 가지에 모두 관심이 지금 쏠리고 있거든요. 두 분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네, 일단 안철수 후보가 약간 비약적인 성장률을 그리고 있는데 네. 그 때문인지 이제 오늘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한 라디오 방송의 인터뷰에서요. 그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현재 국민들께서 더 나은 정권 교체를 위해 끝까지 경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당연히 국민 요구를 수용해서 끝까지 경쟁하는 모습으로 선거에 임하겠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네. 완주 의사를 밝히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완주를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기본 입장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게 지금 정권 교체라는 목적 하에 예. 야당의 후보들이 정권 교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실 분열이 되면 표가 흩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이 단일화 논의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아마 선거 막판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보이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이제 대선 막바지까지 단일화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간다면 과연 이게 정권 교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 때문이라도 안철수 후보가 자신이 정말 끝까지 완주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정권 교체라는 목표를 위해서 단일화를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안철수 후보가 이제 민주당으로 갈 것이냐 국민의힘으로 갈 것이냐 만약에 합치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의견을 내시기로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도 이제 컨택을 하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힌 상황이고요.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안철수 후보의 그런 색 자체가 여당보다는 지금 야당과 더 비슷하니까 그 단일화 논의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좀 더 우위에 있다라고는 보지만 지금 돌아가는 이 판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꼭 그 윤석열 후보와 그렇죠. 안철수 후보가 서로의 어떤 목표라든지 정권 교체 의지 이외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단일화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는 조금 생각해볼 문제라고 보입니다. 네. 정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민주당하고의 단일화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번에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에 대해서 나온 입장을 봐도 저는 그건 뚜렷하다고 보는데요. 예. 안철수 대선 후보의 경우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도 사면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 이 주장은 사실 민주당 지지층의 어떤 주장과는 뚜렷이 배치되는 부분이고 네. 또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 권은희 의원도 그렇고 정권 교체를 계속 외치고 있잖아요. 예. 그동안 해온 여러 가지 철학적인 정책적인 측면으로 보더라도 민주당보다는 국민의힘과 손을 잡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게 이제 단일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되려면 현재로서는 여론조사 지지율 추이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칠 텐데 그렇죠.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저는 15%를 돌파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시간상 예. 그 정도로 가려면은 파괴력이 굉장히 커야 되는데 예. 지금 약간 반사이익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단일화를 하냐 마느냐의 변수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봅니다. 지금 대다수 여론조사 기관에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흔들리는 것에 반사이익적인 측면으로 안철수 후보로 가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가장 중요한 시점인 1월 구정을 즈음으로 예.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더 만약 하락세를 보인다. 예. 그러면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당장 단일화 요구가 나올 겁니다. 하지만 시간도 그때는 한 달도 안 남았죠. 그렇습니다. 한달 정도. 그리고 사실은 네. 그렇게 되면은 누가 더 유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지점이 되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의 협상력이 사실은 더 커진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그러나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계속 이 상태에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오른다면 국민의 입장에서는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보고 무엇보다 이준석 대표는 사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가장 비판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네. 또 이런 요인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자, 근데 사실은 이렇게 나온 표에 대해서 언론도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양강 후보들에게 실망을 하고 또 피로감을 지금 느끼고 있는 유권자들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들의 지지세가 근데 왜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도 있고 제3지대 새로운 물결의 김동연 후보도 있는데 이쪽으로는 왜 또 옮겨가지 않고 있을까?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그 심상정 후보라든지 김동연 후보가 지금 대선 출마를 선언을 하고 운동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 두 분을 언론에서 잘 조명을 하고 있는 것 같지를 않아요. 언론이 지금 편파적으로 하고 있다? 아무래도 네. 그
그런 힘의 논리에 의해서 언론이 아무래도 유력한 대선 후보들 네. 또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이 가장 관심이 많을 부분이기 때문에 언론이 그 점을 조명을 하다 보니까 양강 그 두 명의 후보 그리고 안철수 후보를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고 있고 네. 김동연 후보나 심상정 후보에게는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도를 쏟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정 교수님께서는? 저는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중도층이거나 보수에서 좀 이탈한 그러니까 네. 정권 교체를 바라지만 윤석열 후보에게 아직은 큰 기대를 안 하는 층이 일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민주당 고정 지지층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는 정권 교체론을 바라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민주당과 같은 진영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쪽이 이탈해서 정의당으로 갈 확률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고요. 네. 상대적으로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도 기득권 정치 비판하면서 제3지대의 새로운 정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예. 문재인 정부의 부총리라는 이력이 더 강하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네. 새로운 정치에 대한 주장보다는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던 관료라는 그것이 너무 강하게 각인되어서 그런 측면이 제3지대 후보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을 조금 그러니까 중도층을 흡수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네, 예, 예.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보수층을 네. 흡수하기에도 좀 한계가 있는 거죠. 있고. 예. 그렇게 보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예. 이게 이제 변호사님하고 말씀하고 좀 맥락이 같은데 예. 이번 선거가 희한하게 네거티브 선거 국면이 한동안 너무 강했어요. 길었죠. 그러니까 네. 좋은 정책이 조명받는 게 아니라 뭐 가족 리스크, 후보의 실언 리스크, 수사 상황 이런 게 너무 부각이 되다 보니까 예. 오히려 이런 게 없는 후보들이 더 손해를 입는다는 참 웃기고도 슬픈 얘기가 나옵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이런 취지의 말을 했는데요. 탈탈 털어도 리스크가 없는 게 리스크다. 언론과 국민들이 네, 언론이 봤을 때 리스크만 주목하다 않는. 보니까 네. 정의당과 새로운 물결이 너무 좋은 정책을 내놔도 주목을 못 받는다. 참 이게 웃기고 슬픈 현실인데요. 네, 주목 못 받는 리스크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자꾸 정책 TV 토론 주장을 하자는 이면에는 또 이런 슬픈 현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네.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경제 유튜브에서의 그런 경제 정책에 대한 것은 굉장히 화제가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막 200만 뭐 숫자가 쭉쭉쭉 올라가더라고요. 네, 굉장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유권자들이 지금. 정책에 관심 없는 건 사실은 아니고 미디어 환경과 지금 거대 양당의 대선 캠프들이 국민의 요구에 부응을 안 하거나 혹은 못하고 있는 현상 때문이겠죠. 아니면 이제 언론이나 여러 사회 국면에서 보여지고 있는 대선에 대한 입장들이 예. 그 정책이나 후보 개인에 대한 자질을 묻고 따지는 것보다는 이제 거대 양당이라든지 서로 간에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네거티브에 너무 치중돼서 보도가 되고 있고 예. 또 그거에 또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하다 보니까 그 나머지 후보들의 정책이나 이런 비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사를 찾아보려고 해도 없죠. 많이 나오지를 예. 않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막 구석에 있거나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들이 굉장히 아쉬워서 이런 네거티브적인 국면은 이제 우리가 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네. 이제 60여일 남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제하고 정책과 비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해보는 시간을 나머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시간이 없네요. 정말 말씀대로. 오늘 뭐 아침 속보를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아마 선대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그렇죠. 뭔가 이제 다시 쇄신의 어떤 움직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저는 뭐 보수 진보 이런 걸 떠나서 어쨌든 쇄신을 자꾸 하고 좋은 정책으로 경쟁을 하는 거는 의미가 있는데요. 다만 이제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상대적으로 안철수 후보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네. 자, 앞으로도 저희가 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대선 관련된 뉴스들 계속 좀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가보죠. 국회와 정부가 지금 익명 출산제를 논의 중이라고 앞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었는데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돼 왔고 또 그만큼 또 우려도 꾸준히 있어 왔다고 합니다. 자, 어떤 제도고 어떤 법을 지금 발의해 놓은 상태인지
한번 좀 정리를 해보죠. 조 변호사님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익명 출산제는 그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익명으로 출산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네. 출산에서 임산부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 의료기관에서 출산을 하지 않고 뭐 화장실에서 한다든지 이런 뉴스들 아마 들어보셨을 그럼요. 텐데요. 그런 산모를 보호하고 또 그런 데서 태어나면 이제 아이의 생명권이 위협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보호하겠다라는 점에서 시작된 논의로 그 임산부의 개인정보를 감춰주겠다라는 겁니다. 2021년 12월 20일 국회에서 그 더불어민주당 조호섭 의원이 대표로 발의를 했고요. 그래서 위기 임산부 및 아동보호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법안이 이제 발의가 됐습니다. 네. 한 두 가지 안 정도가 지금 국회에 올라와 있는데요. 조호섭 안 같은 경우에는 익명 출산에 대해서 임산부에 대한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방법으로 특정 임산부의 임신 출산 사실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출산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네. 김미애 의원도 법률안을 하나 올려놨는데 보호 출산이라고 정의를 하면서 보호 출산. 네, 임산부가 일정한 상담을 거쳐서 자신의 신원을 감춘 채 의료기관에서 출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익명 출산 그리고 이 법에 따르면 또 익명 인도라고 해서 네. 사회적 낙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병원에서 출산을 꺼리는 여성들이 안전하게 이제는 좀 병원에 와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건강하게 사회로 나갈 수 있게 네. 하려는 의도를 담은 법안이고요. 또 이 법에는 익명 출산을 지원하는 센터 그리고 익명 출산을 하기 전에 충분히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는 것들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익명 출산제에서 찬성과 반대를 하는 입장이 정말 극명하게 갈리고 어떻게 있어요.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일단 이 법안이 논의가 이제 되니까 국내 입양인 연대라든지 국제아동인권센터, 민변 그리고 여러 가지 단체에서는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아이의 자신의 뿌리를 찾을 수 있는 권리를 해친다는 거예요. 아, 익명성으로 하기 때문에 그쵸. 신원을 보호하니까. 엄마가 자신을 익명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아이는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 나의 엄마를 찾을 때 아니면 아빠를 찾을 때 찾을 수가 없게 돼버리니까 네. 아이가 자신의 뿌리를 찾을 수 있는 권리를 크게 해친다 이거고요. 또 하나는 그 미혼모가 양육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이나 이런 거를 강화를 해야지 익명 출산을 함으로써 뭐 바로 입양이 익명 출산을 하면 아무래도 입양이 입양으로 갈 수밖에 쉬워지잖아요. 없죠. 예. 그러니까 입양을 뭐 장려하는 법이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찬성하는 측에서는 이제 친생 부모의 익명성을 보호를 하고 그 여성의 자기 삶에 대한 자율 결정권 이런 측면이라든지 영아가 태어날 때 출산을 할 때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태어날 수 있는 측면에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둘 다 지금 생각할 거리를 좀 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지 엄마도 중요하고 또 아이도 중요하고 어떤 제도들을 더 생각해 볼 수 있는지 두 분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아마 이제 이게 최근에 너무 이제 아이들이 좀 유기가 되거나 많이 됐죠. 10대의 부모들이 아이를 책임질 수 없으니까 아까처럼 뭐 화장실, 모텔 이런 데서 출산을 네. 하고 돌보지 못하는 이런 현실을 좀 바꿔보려고 하는 취지에서 출발한 것 같은데 문제는 법이 그런 취지에서 발의된다고 해서 과연 그렇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좀 조금 비판적으로 봅니다. 네. 제가 이제 그 한부모 가족이라던가 그런 기관을 대표하는 분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아니 이런 기관에서 일한다는 걸 이렇게 떳떳이 할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됐나 생각을 했는데 이분들이 너무 당당하게 권리와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꾸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미혼모에 대해서 편견이 거의 없고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이 법적으로 어떤 차별도 받지 않고 사회에서 낙인이 찍히지 않는다면 굳이 엄마가 내 이름을 비밀로 해주세요. 그리고 얘에게도 내 신원을 알리지 마세요.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좀 이런 쪽으로 자꾸 고민을 해야지 이런 법으로 해놓는 것은 임시 방편적이고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근본적으로 가야 될 방향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이 법이 취지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유기된 아이의 생명권 보장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산모가 낳겠다는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아이를 낳기도 전에 벌써 포기해버리는 걸 전제로 하는. 그렇지 촉진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제가
외국에서 나온 영화 주노라는 영화를 네. 다시 한번 봤는데요. 16살 아이고요. 예.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뜻하지 않게 아이가 생겼는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놀랐던 게 이 아이의 부모님 그리고 이 아이가 이 소녀가 아이를 낳겠다고 했을 때 주변의 반응 그리고 입양을 하게 가는 과정에서 이 16살짜리가 입양을 하려고 하는 부모를 직접 다 만나고 의논하고 네. 그리고 아이가 그러면 제대로 된 환경에 살 수 있지 다 같이 고민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물론 일부 영화에서 긍정적으로 다루긴 했습니다만 아마 아이는 학교를 다니지 못하게 됐을 거고 그 동네에서 살기 어려웠을 거고 입양을 보내더라도 엄마가 평생 누구인지 알지 마 하다가 드라마처럼 뭐 뜻하지 않게 알게 되거나 이런 현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영화 주노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미혼모 한 명에게만 책임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지 많은 사람들의 지원과 그리고 따뜻한 격려 속에서 출산이 이뤄진다면 조금 더 이런 유기 문제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저는 이제 교수님이랑 의견이 좀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좀 다른 부분도 있는데 일단 다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이 익명 출산제라는 것은 뭐 겉으로는 산모도 보호하고 아이도 보호하겠다라는 입장에서 이제 출발이 돼요. 이제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우리나라에서 그 영화가 유기되는 게 연평균 100회 이상이라고 합니다. 연평균. 100건. 네, 100건 예. 이상이라고 하고 예. 또 영화 살해하는 것이 이제 110건 정도라고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숫자가 원치 생각보다 않는 크네요. 상황에서 아이를 출산을 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사회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런 점에서 이 익명 출산제는 산모와 아이를 둘 다 보호할 수 있는 하나의 제도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이 익명 출산제만 지금 법안이 또 올라와서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고 예전에 우리가 그 보편적 출생 신고라고 해서 예.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 신고를 하는 게 정말 당연한데 예. 지금도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채 몇십 년을 살았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가끔씩 보게 되죠. 그런데 그 출생 신고라는 것은 하지 않으면 아이가 학교도 갈 수가 없고요. 그렇죠. 아이가 기본적인 예방 접종도 할 수가 없고 네. 우리나라에서 아이에게 지원되는 여러 가지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 출생 신고를 안 하느냐? 부모가 이 아이를 낳지 않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출산을 했기 때문에 아이가 유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익명 출산제가 이러한 부분을 조금 더 개선하는 측면이 있고 예. 또 그와는 동시에 보편적 출생 신고 제를 우리가 논의를 예전에 했고 이게 논의가 또 안 된 지 좀 오래됐거든요. 법안도 그렇군요. 입법 예고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진전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보편적 출생 신고제를 같이 한번 논의를 해서 이것이 이제 두 가지가 들어오게 된다면 아이도 보호를 하고 산모도 보호를 하고 이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미혼모 문제가 우리가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굉장히 원치 않는 관계에 낳는 미혼모도 있지만 청소년이라든지 그렇죠. 경계성 인지장애 있는 미혼모들은 또 이 측면이 좀 다르거든요. 그럼 여러 가지를 나눠서 우리가 논의해 볼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뉴스픽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조으론 변호사, 전혜영 교수 두 분과 함께 오늘 생각할 거리들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1부 마치고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